코리아 리서치 센터 원장님이신 주동원 원장님께서 국격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별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올라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격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태환 회장님께서 한 달 전쯤 이렇게 이런 행사가 있는데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다른 데보다도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당하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물론 제 생각이 또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어떻게 같이 여기 국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요즘에 한국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국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바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저를 소개했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코리안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1989년에 여기 뉴욕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세계 속에 있는 그 코리아타운을 연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들을 모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자료들을 저희가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책도 만들 수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위키 백과사전, 코리아타운들의 위키 백과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자문화재들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1년에 만드는 그 뉴욕 지역의 뉴욕주 코리아타운의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에 미국 동북부주 그래서 이제 보스턴, 커네티컷, 뉴저지, 펜실베니아까지, 필라델피아까지 저희가 만든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또 저 뉴멕시코주 엘버커키라고 하는 곳에 거기 한인회가 있거든요. 한 5,000명 정도 되는 한인들이 모여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초청해 주셔서 엘버커키 한인회에서 그러니까 뉴멕시코주 한인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가서 거기를 이렇게 그 지역의 코리아타운을 한번 연구하고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2023년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로 볼티모어, 워싱턴 DC, 그다음에 애틀란타까지 각 지역에 있는 코리아타운들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그 재동부재단에서 조금 그 연구비를 주고 받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대략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우선 국격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국격을 위해서 우리 조금 역사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조선시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격 하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셔널 디그니티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격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 이 국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력입니다. 내셔널 파워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겠죠.
경제적인 힘 이런 것들을 다 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력이 밑받침돼야 국격을 유지하고 또 국격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국력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국격을 갖추려면 국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셔널 프레스티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그 나라로서의 그 위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그 물리적인 그런 국력이 있어야겠지만 그거보다는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문화적인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력과 국위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국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국력, 국위를 바탕으로 한 국격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국력과 국위를 밑받침해주는 국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셔널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막연하겠죠. 이 국혼 하면은 이게 도대체 그런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국혼을 개념 정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누구냐면 바로 이 박은식 선생입니다. 이분이 1907년 황성신문 논설에서 국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뒤에 있는 게 멀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비문인데요. 여러분들 그 목청에 가면 그 독립기념관이 있죠. 그 독립기념관 뒤편에 가시면은 많은 비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 많은 좋은 유명한 분들의 그 말씀들이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박은식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호는 살아있다 하는 그러한 걸로 이제 비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교, 국학, 국어, 국문, 국사는 국혼에 속하는 것이요 전곡, 군대, 성지, 함선, 기계 등은 국백에 속하는 것으로 국혼의 견됨은 국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혼은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국혼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07년에 100년도 넘었죠. 박은식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국혼을 바탕으로 한 국력과 국위가 있을 때 우리는 국격이 살아나고 또 국격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요약하자면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억입니다. 우리의 메모리를 바탕으로 한 역사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국격 이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3월 2일이었죠. 그때 국가보훈처를 승격하고 또 재외동포 청을 신설하는 그 서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거든요. 물론 그분의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데서 인용을 하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 대한 역사 그것을 바탕으로 국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신문에 나거나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역사를 발굴하고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보훈처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분의 이런 우리 순국 선열들에 대한 그 사진을 찾아서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걸 칼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김구, 김좌진, 배델, 송진우, 안중근, 안창호, 그다음에 유관순, 윤동주, 윤동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승만 박사로 여기 이렇게 칼라로 다 복원이 됐습니다.
조선, 최재형, 한용운, 알펄 15분의 이러한 그 사진들을 흑백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다 카메라로 복원했습니다.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여러분도 신문에 나서 다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일 날 유관순 기념관에서 3.1절 기념식을 할 때 그 뒤에 걸개 그림으로 이렇게 11분의 또 순국선열들을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을 사진을 했는데, 아쉬운 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승만 박사가 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빨간 원을 친 자리에 계셨어야 될 텐데, 아쉽게도 빠졌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거 갖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올바로 역사를 세우고 또 올바로 기억을 하려면은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넘어가 버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우리 그 민족 또 우리의 그 전통적인 이러한 것을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격을 하려면 역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왕조실록, 이것을 신축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만들고 또 그걸 보관해 왔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조선왕조실록은 모두 1894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880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권은 조금 작은 단위고요. 그걸 묶어서 책이 됩니다. 그 책이 더 이제 적은 884책인데 그 888책 안에는 모두 한 거의 5천만 자의 글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 5천만 자로 되어 있는 이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실록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든지 일본, 베트남까지도 이 실록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선왕조실록만큼 방대한 양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그래요.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조선 초기에는 이 조선 왕조실록을 만들면서 그 대통령이 이제 승하하시면 그 다음 때에 이제 이 왕조실록을 만들잖아요. 그 만든 것들 이 네 군데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기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네 군데에 나누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보이는 거는 서울 춘추관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한양이었겠죠. 한양 춘추관에 보관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춘주, 그리고 성주, 그다음에 전주 이렇게 이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다 타버립니다. 네 사고에 있던 그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세 사고가 다 붙어버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전주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 전주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다시 필사를 합니다. 다시 벗겨갖고 그거를 이렇게 다시 또 나눕니다. 그 다음에 저 강화도로 갔고요. 그 다음에 석산강, 태백산, 모대산 이런 쪽으로 이렇게 또 나눕니다. 그리고 저 북쪽 북한에는 이제 묘양산이라고 저쪽에도 이제 하나 이렇게 보관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저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의 그 사고들은 스님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런 시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속 깊은 곳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려면 또 특별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때 마침 그곳에 사찰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스님들이 죄송하죠. 화장실.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에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들이 특별히 그 왕의 명령으로 조선왕조실록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쭉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이 이렇게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적선 사고라고, 만이산 사고라고 해서 지금 강화도죠. 강화도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은 서울대 규장각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적성산 사고라고, 이건 원래 북한에 있던 묘양산 사고에 있던 책을 갖고 온 겁니다. 거기 갖고 왔던 거는 6.25 때 김일성 북한에서 가져가서 김일성 대학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사고라고 있는 태백산에 있는 건 지금 국가기록원 부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대산 사고라고 있는데, 오대산 월정사가 있는 그곳에 있었는데,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가져와갖고 도쿄대 동경대학교에 이제 보관하던 중에 1923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888책이 그 중에서 47책만 남았어요. 47권만 남아갖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이제 일부도 돌려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고를 설치해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이 일은 단순한 그냥 일이 아닙니다. 국격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선시대 하면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유교가 나라를 망했다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 유교로 인해서 어떤 명분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지금의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네 군데에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전에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에 있고, 부산에 있고, 세종시, 거기 이렇게 네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제 왕조실록을 하나 써서 그걸 네 개를 똑같이 필사를 해갖고 네 군데로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각 이 네 국가기록원이 각각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집하는 자료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다 디지털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훼손될 염려가 이렇게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할 염려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은 또 방대하잖아요, 그 자료들이. 각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대통령별로 대통령들의 기록이나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자 이렇게 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만,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네 군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보존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통령별 기록과 기록 이걸 보면은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렇게 지금 대통령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김해, 봉화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봉화마을의 지도인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 맨 위에 노 대통령 사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체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마을에 가면 그 4개가 이렇게 식당이 주고 있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권양숙 여사가 살고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체험관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 문화 체험 전시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면서 그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입니다. 이 아래쪽에 묘소는 묘는 바로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기억과 기록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에 대통령이셨던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이나 기록 이런 것들은 서울하고 서울 주변하고 이 목포 이쪽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신안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 연세대학교에 있는 김대중 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도서관 앞에 보시면은 그 평화공원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또 그 도서관 안에 김대중 평화센터라고 하는 그런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실 때 사셨던 그 사절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지금 전시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이 지역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안에 있는 김대중 추모관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이름으로 된 광주에 있는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목포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받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 기념관입니다. 그 다음에 신안에 있는 그 김대중 대교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걸 앞에, 이 동네가 그 앞에 앞에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지명이. 그래서 원래는 앞에 대교로 다 항의로 돼 있다가 막판에 이제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대중 대교로. 그 다음에 무안에 있는 김대중 후광대로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호를 딴 대로가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동작동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묘소입니다.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은 뭐예요?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서울 쪽하고 주로 그분의 고향이었던 충무 그쪽에 유물 유적들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거제도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제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 기록 전시관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동작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 이름을 딴 김영삼 도서관입니다. 이 안에 민주센터, 김영삼 대통령 후원회와 같은 민주센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묘소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또 하는 김대중 대통령 전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노태우 대통령 대구에 있는 노태우 대통령 생가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노태우 대통령 묘소입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전두환 대통령은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천에 생가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아직 묘를 매장을 못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수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것은 서울하고 대구 쪽에, 대구 구미 이쪽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 생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 다음에 구미에 있는 박정희 역사자료관이라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마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박물관 및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구미에 박정희 체육관이라고. 그리고 동작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여기 박정희 대통령 생가하고 박정희 대통령 구미에 있는 박물관을 가보시면은 그 구글 지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 벌스플레이스, 다카키 마사오 히스토리 뮤지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관련자들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거고 요청해야 될 겁니다.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전에 있던 윤모선 이분 역시 서울하고 이제 이분의 고향인 아산 이쪽에 유물지점이 있는데 아산에 있는 윤모선 생가입니다. 그 다음에 윤모선 기념관이 있고요. 윤모선 로라고 길 이름으로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윤모선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경복궁 옆에 우리가 거기 가보시면은 윤보선 기념회가 있고 그 옆에 윤보선 길이라고 이렇게 길 이름을 윤보선 이름을 따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윤보선 대통령의 묘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운암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기억과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평산 평해도에서 나셨기 때문에 한국에는 뭐 다른 분들하고 달리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출생지가 없습니다. 평산에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평산하는데 평산 어딘지 아세요? 개성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올라가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개성이고 개성에서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평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화정 이승만 대통령 사저였죠. 이화정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시면은 이승만 별장이라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좌에 그리고 강원도에도 가면은 강원도 고성에 거기도 이승만 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소유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러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기념관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 고성에 가면은 그 이승만 기념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가 그 가는 길이 이승만 별장길입니다. 이승만 별장길. 근데 거기에 이승만 영어로 어떻게 써 있냐면은 ISEUNGMAN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아마 뭐 여기 기념회에서 해서 한국하고 뭐 연락을 하시든지 해갖고 한국의 그 지도 구글 지도거든요. 구글 지도를 바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한 기념관은 없고 사이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이렇게 표로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생가, 기념관, 박물관, 도서관에서 역대 그 대통령들 경우를 쭉 보면은 이렇게 표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이번에 보훈처장이 지금 그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그런 기념관이 만들어져서 그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뭐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무조건 맹신적으로 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기록을 모아서 기억을 우리가 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만들어 국격을 높이자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용산공원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작년에 신문에 조선일보에 추모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그 용산에 트루먼 대통령 동상을 만들어 미군 부대 기지였으니까 트루먼 대통령 공원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제안한 글을 한국일보에 뉴욕 한국일보에 실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상당히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산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과 트루먼 대통령 공원 그리고 공원 이런 것이 같이 조성이 되면은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기념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지금 아까도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축사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글은 제가 찾아보니까 도서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대략 한 20여 종이 됩니다. 20여 종 정도의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출판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작은 것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지 워싱턴에 대한 관련된 책입니다. 거의 한 300종 돼요. 찾아보니까 이건 다 실은 것도 아닙니다. 이 밑에 더 있는데 이 공간이 모자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 데는 축소해 갖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한 300여 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를 국격을 높인다,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하려면 역사가 바탕이 돼야 되고요. 역사를 알으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그냥 뭐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깊이 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박진 이 외교부장님이 이번에 148주년 거기 그 탄신일 기념해서 기념사에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해악이 놀랍다 하면서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상 말씀드리면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하고 그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억이 끊이지 않게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념관을 만들든지 도서관을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상 말씀드린 것은 공부합시다.